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42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 지난번에 이제 동사 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압류 금지라는 건 이제 압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외로, 우리가 압류 금지라도, 뭐, 압류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1항에 보시면 이제, 법원은 그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나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 의미가 압류가 된 것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반대로 그 압류 195조 아까 195조의 동산을 압류해달라. 즉, 가로 안에 그 압류 금지된 것도 축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제 거기 지금 우리가 그 3번에 보면 아까 생계비 150만 원이죠? 원래 생계비 150만 원은 압류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차피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럼 월급이 있는 사람들은 또 150만 원 압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압류를 취소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압류를 또 안 되는 거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이제 압류의 취소명이 다 됐고요. 그게 이제 방갈의 2번에 보시면 그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나 변경입니다. 우리가 그 1번에 그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결정, 예컨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9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그럼 원래 900만 원은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 900만 원이 얘가 이제 예컨대 우리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가 대학에 들어갈 돈이었었어. 입학금이었었어. 그죠? 그럼 판사한테 신청해서 이 중에 600만 원은 내가 등록금이니까 애를 위해서 모아놓은 거다 해서 이걸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900만 원인데 내가 이 돈을 우리 부모님 수술비였어. 근데 하필이면 그 돈을 딱 압류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이 없었는데 자기 형이 통장에 돈을 딱 수술비 넣어줬는데 형이 넣어준 수술비를 압류했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주세요. 별도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의 생활 형편을 봐가지고, 그죠? 예,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압류의 취소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또 그래서 그 2번처럼 그 압류 금지된 물건도 그 취소나 변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그 1번에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을 한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뀌었을 때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그렇죠?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또 된 걸 바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제도가 우리가 압류의 취소라든지 그 압류 금지 물건에 대한 취소나 변경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만 이해를 캐치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제목이 나오면 갑자기 처음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지 않죠. 그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따라서 그 3번에 보시면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이나 취소해라, 변경하라라는 그 판결문을 가져가서 집행관한테 갖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집행관은 이렇게 압류 금지된 물건에 대해서 아직 압류를 안 했으면 압류를 할 수 없다라든지 또 압류를 취소해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그 4번에 이런 압류 금지 물건의 범위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수 있죠. 아니 그게 아니다. 또 돈이 있다 말든지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너무 자세히 볼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자세히 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포인트별로 보시는 거예요. 2003년 판례 볼까요? 유체 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집행관이 그 법규의 부지와 조사를 못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그렇죠. 집행관도 불법 행위가 돼서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돼요. 그러면 2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체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압류를 금지해야 되는데 압류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압류하면 안 되는데 압류했어. 그러면 그것을 집행관이 마음대로 임의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 양가로 2번 보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압류의 부당 해제에 따른 구제를 취하지 아니했던 것만 가지고는 안 그렇죠. 우리가 자기가 압류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안 밟았더라도 부당한 압류 해제로 인해서는 손해 발생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당한 압류일 때는 집행관도 손해를 발생하는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언더라인 친 것처럼 우리가 압류 금지에 대해서 집행관이 모르고 법률을 모르고 압류를 했어요. 그럼 법률을 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집행관이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나왔었어요. 이쯤 문제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압류가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1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우리가 수급자에게 주는 것들 또 아동복지법 같은 거 주는 것들 있고요. 그리고 우편에 이용하는 물건들 우편 압류할 수 없고요. 3번은 이제 공장저당법 할 때 배웠는데 우리가 기계나 기구 예컨대 공장과 기계는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압류할 수 없고요. 이것은 이제 4번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봤던 것들이에요. 예전에. 그래서 신탁법상에 신탁재산으로서 유체 동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탁재산에 대한 유태 동산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탁자에 대해서 그 판결을 가지고 압류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대외적으로 이제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에 대한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아마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요 동산도 압류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 전에 발생한 거라든지 신탁 사무에서 필요한 걸로는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아까 봤던 것이 4번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역시 그 계속 압류 금지 쪽이고요. 자, 우리는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 지금 똑같은 문장에 밑에 있는 판례를 그냥 똑같죠? 그냥 지워버리세요. 중복됐는데. 자, 압류 효력은 이제 오른쪽 보실까요? 압류 효력은 우리 조문에 있습니다. 104조에 압류물에 생기는 천연물에 미친다. 그때 배웠죠? 내가 소를 압류했는데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럼 거기에 미치는 거죠. 압류가. 새끼까지 같이 팔 수 있죠. 우리가 압류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채무자한테 압류한 물건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거죠. 따라서 압류물의 처분을 상실하고 국가를 통해서 처분권을 얻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압류의 처분 금지어는 압류 채권자라든지 참가 채권자에게만 되는데 우리 조문에 보듯이 천연물에 미칩니다. 자, 우리가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요. 압류는 우리가 집행관이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집행관의 관할이 잘 나옵니다. 관할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 관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소속해 있고요. 또 그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받아서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임받은 집행관이 동시에 집행할 물건이 여러 군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3군데가 있어. 그러면 그 동일한 관할 구역 내 본원과 지원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을 하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양가로 2번에 있는 그 관할구역 외에 대한 직무집행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1항은 보세요, 1항에 1항은 이제 우리가 규칙에 나오거든요. 규칙에 나온 것인데 동시에 압류된 것이 포인트예요. 동시에. 예, 그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하고 오늘 이게 아니고 동시에 압류, 그날 동시에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개 동산이 근데 그 일부가 관할구역 바깥에 있어. 그러면 어차피 동시에 압류하는데 관할구역 바깥에 있다면은 어차피 그건 그냥 별도의 허가 없이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본래 집행구역에 대한 동산을 우리가 집행구역 바깥에 있는 것은 아마 안 되는데 우리 민사집행규칙이죠? 133조에 동시에 압류할 때 또 여러 개 중에서 일부가 관할 바깥에 있을 때는 바깥의 동산도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압류의 예외죠. 잘 나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관은 또 우리가 대량의 냉동식품 같은 거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원래 냉동식품 같은 것들은 보관을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압류물의 보관자 창고죠. 창고에 대해서는 꼭 관할이 아니더라도 관할 바깥에다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부에 있는 데서 가락동에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관은. 그래서 보관도 관할이 되는구나 돼 있고 그러면 보세요. 다만 그럼 남부에서 압류했는데 관할 바깥에 있어요. 잠실에 있어. 그러면 관할 바깥에 있는 것에서 그 보관 장소에서 팔 때는 요때는 팔 때 죽으시고 팔 때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됐죠? 세 번째는 압류물이 그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압류물이 관할 바깥에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건 압류를 했는데 가지고 나간 거야. 남부에 있는 건물이 중앙으로 갔어. 그럼 바깥에 있을 때는 그것에 그 회수를 해야 합니까?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관할 바깥에서도 뺏어올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관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동시에 합류할 때 일부가 있을 때, 두 번째 관할구역 바깥에서 보관할 때, 세 번째 회수할 때 세 가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 관할구역 외를 할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그 위에 있는 거 아까 바로 그 양가로 2번에 위에 있죠. 그 위에 동시에 할 때 동일한 관할구역 안에 본원과 지원이 산지했을 때는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라.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본원과 지원이 포인트였어요. 본원하고 지원이 있을 때 그땐 그건 집행관 규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비싼 물건 뒤에 나올 테니까 보시고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압류의 경합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동시 압류와 구별하면 원래 압류 경합은 뭐냐면요. 이제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여러 개 채권이 있습니다. 또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 A1이랑 A2, A3가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이제 이게 음식점에 대해서 압류하려고 그래요. 식당. 어떤 레스토랑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압류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얘는 주방장이에요. 얘는 직원이야, 이렇게 월급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자기 임금이나 퇴직금 안 줘서 압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그 A1도 압류하고 A2도 압류해. 그러면 직원이 압류했을 때는 바깥에 있는 뭐 냉장고를 압류했어. 근데 A1은 주방장이에요. 주방장은 그 안에 있는 술이 어딘지 알아. 이렇게. 그러면 이 A2가 먼저 압류해. 원래 한꺼번에 압류하면 이게 동시 압류죠. 근데 그게 아니고
A2가 압류한 다음에 얘가 5월 4일에 압류했는데 A1이 다시 그 비밀 창고에 있는 술을 또 압류해. 한 1억이 돼, 1억 원치가. 그래서 얘가 5월 19일에 다시 또 압류했어요. 그러면 이 A2가 압류한 거는 500만 원이고 A1이 압류한 것은 1억이에요. 그러면 이 A1, 이 A2, A1은 어떻게 갔습니까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중에 압류했을 때 집행관이 이 먼저 압류한 집행관한테 사건을 줘요. 주고 역시 나중에 압류한 물건도 A2를 위해서 똑같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 압류도 있지만 이제 사실은 동시 압류라는 것은 달리 실제 우리 쪽은 이제 이중 압류죠. 이중 압류 볼까요? 아까처럼 먼저 압류한 사람이나 먼저 가압류가 있습니다. 밑에 좀 양가로 이번에 이중 압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번에 자 나번이죠. 채무자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압류 물건이 동일하더라도 이중 압류는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어느 채무자의 소유물로서 이미 압류된 물건이 다른 채무자의 소유란 걸 내세웠을 때는 그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자 대위로서 제함자 이소를 해서 선행 압류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1이 요 기계를 압류했는데, 그죠? 근데 국수 같은 거 하는 기계예요. 근데 사실은 이 기계가, 근데 요거는 이 레스토랑은 B 겁니다. 채무자가. 근데 C가 또 있어요. C는 기계 소유자야. 그러면 원래 A1이 요 기계를 압류했는데 이 기계가 B 게 아니고 C 거야. 그러면요, 이 A2가 요 제3자 이소를 얘가 대신해줘요. 하면서 압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같은 채권에 기해서 그렇죠. 내가 채권이 또 있어요. 다른 또 빌려준 게 있어. 임금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을 받은 거에 다시 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중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채무자가 그 기계를 예컨대 그 기계를 팔아먹었어. 양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는 선행 절차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양도인 거기 때문에 선행 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이게 똑같아. 개별 상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컨대 레스토랑에 있는 기계예요. 이게 기계인데 여기서 이제 A1이 압류하고 A2가 압류했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한 2억 돼요. 이 사람이 뭐 3천만 원 이렇게 내가 2천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럼 5천만 원 압류됐죠? 그래서 이 레스토랑 주인 세무자가 다시 이제 C를 찾아가요. C도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레스토랑이 중고지만 기계가 좋아. 그럼 사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니면 얘가 양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1억에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거 계속 여기 있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예컨대 돈을 빌려주면서 뭐죠? 양도 담보를 하면서 점유 계정. 점유는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점유를 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C가 그 양도 담보권자죠? 그죠? 또는 그러면 순서는 A1, A2 다음에 이제 C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에이스란 직원이 배당 요구해도 못 받습니다. 이거 이미 그래서 그렇게 압류는 이렇게 양도 담보 그 전에 사람 것만 받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미친 것이죠. 이제 그 얘기가 여기 3번이고요. 4번은 이제 그런 얘기죠. 4번은 선행 절차가 가압류고 후행 절차가 본압류일 때는
그죠? 후행 절차에서 진행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압류를 한 것은 먼저 압류를 한 집행관이 하도록 절차를 취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선행 압류가 있죠. 자, 다음번에 후행 압류다. 자, 후행 압류는 예컨대 일본의 선행 압류나 선행 집행이나 후행 집행이 강제 경매에 의한 압류든 담보권 실행 압류든 우리가 관계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이 공유보험 분할처럼 형식적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의 확장은 뭐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우리가 일반 실질 경매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자, 다만 만약에 선행 압류가 유치권에 의한 압류였어요. 그죠? 근데 후행 압류가 강제나 담보권 실행이 나면 우리 배웠죠? 일단 뒤에 있는 경매가 먼저 되니까 선행이라는 유치권의 경매는 정지하죠. 따라서 후행 절차에서 진행되고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후행 절차가 취소가 되면 아까 정지했던 유치권의 경매를 속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고 겨부 청구나 참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이런 겨부 청구는 이중 압류와 다른데 우리가 만약 선행 압류가 가압류일 때는 우리가 그 국세징수법상 체납 처분을 하면은 사실은 국세가 먼저 왔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체납 처분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집행 장소가 같아야 됩니다. 그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사는 이제 어디 장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동사는 다른 집행과 달리 특정 목적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집행관이 관할구역 안에서 갑지와 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와 을지의 집행 장소를 했는데 즉 선행 압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압류한 사람이 거기 을지와 병지, 그 병지 죽어보세요. 병이라는 장소를 집행 장소로 했을 때는 우리가 중복되는 것은 뭐죠? 중복되는 것은 을에 대해서만 중복되는 것이지 우리가 뒤에 있는 병에 대해서는 중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을만 중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장소별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011년 판례가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그 이중 압류의 종기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중 압류의 종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A1이 우리가 압류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동산의 압류는요, 유체 동산 압류는 보통 압류를 하고 한 달 이내에 팔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가 한 달 안에 팔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은 A가 압류를 했는데 자 5월 7일 압류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A, B는 A2는 언제까지 이중 압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압류해 봤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것은 우리 조문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집행관이 자 5월 27일 날 팝니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 술이 그죠? 이게 샴페인이 이게 5월 27일 날 팔기로 했어. 그런데 이때 아무도 입찰이 안 들어왔어. 그죠? 그리고 또 다시 그러면 6월 27일 하겠습니다 했어.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이제 액수가 많으니까, 그죠? 1차 길이 있고 또 2차 길이 있을 거예요, 동산이. 그럼 만약에 B1이 5월 27일 날은 안 했는데, 이날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때 6월 20일 날 했어요. A2가 압류 들어왔습니다. 7천만 원 가지고. 그랬더니 A1이 그래요, A1이. 야, 너는
너는 이 1차 매학기까지 안 들어왔으니까 얘한테는 배당할 수 없다. 그죠? 이중압류가. 그래서 이중압류의 시기가 그러면 이중압류 시기가 매학기 전이냐? 왜냐하면 조문에는요 매각기 전까지 한마디로 팔리기 전까지 이중압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매학기라는 것은 여기 정했던 첫 번째 매학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판례는 그게 아니고 실제 팔릴 때까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 판례 보세요. 유체 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는 집행법 215조 1항에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가로 안에 실제로 팔린 날이지 정한 날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됐죠? 그래서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쭉 가서 스타트 표시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2번 보시면요. 밑에 따라서 매학기 전에 후행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매학기 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압류의 경합입니다. 자, 이번에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압류를 했는데 그 추가할 물이 없는 경우. 예컨대 1번 보세요. 뒤에 후행 집행 신청을 한 집행관이 선행 집행 장소를 수색해서 추가할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집행 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집행관이 두 명이 하면 불편하니까 뒤에 압류한 사람이 먼저 압류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죠? 넘어가서 자 이제 물건은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3번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집행 신청한 채권자를 위해서 다시 압류한다 해놓고 조서를 쓰면 됩니다. 4번에 이렇게 이중 압류를 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렇죠. 이게 이중 압류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이런 통지가 압류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통지 안 해도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압류 1항의 그 후행 신청을 받은 집행관이 자 보세요. 뒤에 신청 받은 사람이 선행한 압류 장소를 수색했는데 갑자기 거기 추가할 물건이 있어. 추가할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이를 압류해서 추가 압류 조서를 만들어서 다만 그 집행 신청서를 누구에게 먼저 압류한 집행관한테 줍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관할 구역 바깥에서의 압류. 아까 우리가 동시에 압류하고자 할 때 여러 개의 물건의 중 일부가 관할 구역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바깥의 물건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먼저 압류한 집행관과 그 우리가 뒤에 압류한 것이 그 본원과 전혀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압류물이 옮겨진 경우. 우리가 채무자가 이사를 함으로써 그 압류물의 장소가 바뀌어서 선행 압류 후에 바뀌었을 때 우리가 그럼 후행 압류를 한 사람이 이중 압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압류해야 됩니까? 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행 압류 현재 장소가 아니고 원래 장소와 집행 장소가 같으냐에 따라서 그 장소 단위로 따로 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압류의 효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 뭐 3번만 이제 별축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3번만. 지금 왼쪽 보고 있죠. 왼쪽에 1번, 양가로 2번입니다. 이중 압류가 되면은, 우리가, 그 후행 압류도 독립된 압류입니다. 따라서 그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의 각각의 압류가, 그것이 취소가 되거나 취하가 되거나 정지돼도 다른 압류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매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컨대 사망에
후행 압류가 취소되거나 뒤에 압류가 취하가 되더라도 추가 압류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거죠? 아까 여기에 지금 요 A라는 압류한 사람이 얘는 500만 압류했고요. A2 압류는 여기 있는 수를 압류했어. 그러면 얘한테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걸 풀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압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압류가 남아 있는 거예요. A1을 위해서. 그래서 사망이 이제 별치고 보시고요. 또 선행 압류가 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근데 후행 압류에 대해서 추가 압류했어. 그러면 그 정지의 효력은 추가 압류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겹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A1이 압류했는데 이만큼을 압류했어요. 기억에 대한 기계를 압류했어. 근데 자 A2가 또 압류했어. 얘는 압류하면서 이 두 개 다 기억과 니은을 압류했어. 기계를.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이 A1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구했어요. 그러면 집행 정지가 얘도 정지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정지가 안 돼요. 이건 그냥 팔립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정지되는 것이지 따뜻하다는 거예요. 하려면 얘도 같이 정지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사가 모르고 정지했다 가만히 있으면 같이 팔려버릴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추가 압류는 별도로 되는구나. 이걸 아시고 실무할 때도 이걸 좀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사례가 하나 볼까요? 우리가 동일 동사에 대해서 갑이 압류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갑이 압류하고 우리 가처분하고 병이 가압류였어요. 자 그러자 을이 제함자이소 한마디로 을이 내 건데 달라요. 제함자이소에서 확정판 받아서 동산의 인도를 구했을 때 그러면 그 가처분 이후에 들어온 가압류는 우리가 그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으면 상실되고요. 우리가 그 인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 있는 기계가 이 기억이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뭐죠? 갑이 압류했어요. 채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기계를. 근데 이 기계는 사실 이거는 여기 있는 기계는 사실 을 거예요. 을 거.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요. 그러면 보통 이 압류를 하면 을이 와가지고 얘기하겠죠. 법무사한테 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압류를 하면요. 보통 한 달 내에 팔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못 팔아먹게 어떻습니까? 못 팔아먹게 먼저 여기다가 처분 금지 일종의 가처분을 해놓고요. 남의 거니까 을이니까 뭐죠? 뭐 합니까? 제3자 2의 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소송을 하면서 뭐예요? 이건 제3자 거니까 요 갑의 압류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합니다. 하는 중에 다시 또 압류가 또 들어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병이 들어왔죠? 병이? 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한테 또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왜냐면 얘는 할 필요 없지 왜? 얘는 가처분 뒤에 들어왔으니까 가처분 뒤에 들어온 얘한테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소 판결만 가지면은 얘는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뒤에 죽으시고 후에 가압류를 취소하지 않아도 나중에 승소하면요 그 물건을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물건이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 압류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중 압류가 되면은 뒤에 집행 신청한 채권자가 그 먼저 집행관한테 위임을 전부 다 이전한다 해서 이걸 우리는 집행 이전의 이전적 효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중 압류가 되면은 각각 압류한 물건은 경매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 압류를 한 걸로 봅니다. 그죠? 따라서 추가 압류되는 것도 같이 본다는 것이고요. 또 4번에 집행 비용인데 이중 압류했을 때
그 압류가 경합된 상태로 되니까 이때 압류는 추가 압류 비용 잘 보세요. 추가 압류 비용이나 선행 압류 비용이나 다 뭐죠? 모두 공입 비용은 집행 비용으로 빼줍니다. 우리가 보세요. 부동산에 같은 경우는 선행 압류만 빼주거든요. 근데 이 동사 압류는요, 이 선행 압류, 후행 압류 다 집행 비용 배상해줘요. 압류한 사람들 다 빼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행 비용은 후행 주고시고 후행 압류한 비용까지도 비용에서 우선 집행해서 우선 변제가 아니다. 그래서 압류자가 많으면요 집행 비용 많이 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